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그 수업할 주제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얘기를 수능 모의고사 국어 지문에서 봤다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1999년에 타임지가 지난 20세기에 가장 이 지구상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가 아니라 인물, 백인을 꼽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20세기에 영향을 많이 끼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중에 백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20세기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려해봐야 될 그게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이 그 수업할 적에 늘 그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의 얘기를 할 적에는 단지 독립적으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맥락이 뭐냐면 의식 주체의 문제점이었죠. 생각하는 주체가 갖는 그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은 이 생각하는 주체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극복으로서 하나의 대안의 단초를 마련한 사상가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주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체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전체주의이지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당연시됐던 그런 관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걸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당연시되던 관념, 예컨대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지난번에 야당 대표 36세에 야당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이제 된 것처럼 이제 그런 관념들은 거부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서라는 말, 특정한 관념이 거부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념이든 간에 그게 기존에 정당화됐다고 해서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기고 그 판단이 다수결이라는 그 의사수렴 과정을 거칠 적에 그게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관념이 예전에도 그랬고 또 이거는 특정한 어떤 권위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맞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정당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생각의 주체, 한 개인의 생각의 주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의 문제점이 또한 크다 그랬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 그랬죠?
이 생각하는 주체는 그 기준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나 목적이 생각의 기준인 거죠. 만약에 자유, 정의, 진리 같은 기존의 그 보편타당한 개념들조차도 이 생각하는 그 주체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용할 때에만 그것을 이제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고약한 결과가 생겨나는데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정의만 하더라도 그 정의가 자기에게 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거죠. 남에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결과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생각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요. 가장.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기준이지만 이거를 마치 보편적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남에게 강요를 해요. 그럼 다른 존재 입장에서 어때요?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강요되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 보편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될 것처럼 이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그 예를 들었었잖아요. 뭐 페미니즘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까지 여성에 대한 생각을 여성 스스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주체, 뭐 이를테면 남성이겠죠. 남성의 관점에서 본 그런 여성스러움이라는 것, 이런 것을 마치 이 보편적인 관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강요하게 될 적에 마치 여성도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을 규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보편성을 가정한 생각하는 주체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기 생각의 대상들, 소위 타자들, 이것을 이제 보편성을 가정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억압이고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주체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 이후에 철학자들, 자산가들의 하나의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성의 타자, 말하자면 보편성을 가장했던 특정한 주체들의 생각에 의해서 규정됐던 하나의 대상이나 타자, 뭐 여성이나 뭐 성적 소수자나 뭐 이런, 혹은 이성에 의해서 늘 불온하고 억제되어야 될 것으로 간주됐던 욕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위 이성의 기준이 아니고 그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성의 타자에 대한 주목, 이것이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운동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성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의 허구다, 허구. 말하자면 생각하는 주체가 자기들의 어떠한 욕망이나 이익을 보편성을 가정해서 이성적인 것으로 투사시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체시켜야 된다.
라는 해체 전략이 또 이렇게 생겨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하는 주체를 부정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도 부정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주체의 그 생각의 자유, 또 그 권리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늘 이성의 주제가 되어왔던 그 자유, 정의, 진리 뭐 이런 그 관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성을 허구라고 해서 폐기시켜버릴 적에 같이 이제 도매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죠. 아무리 그것이 이제 억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긴 하지만 동시에 힘이 없는 어떤 약자나 고통받는 자들은 그러한 관념 없이는 자기의 고통이나 억압을 호소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자의 도구로만 쓰여진다고 해가지고 이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주체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도구로만 사용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언어 철학적인 패러다임이라는 언어, 대화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대화에는 생각하는 주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생각하는 주체가 있죠. 나는 나의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호주관적이라고 해요. 상호주관적. 나 하나의 주관성을 탈피해서 나와 다른 주관 사이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생겨나는 어떤 것 이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러려면은 이러한 그 대화의 패러다임이 그 생각하는 주체보다 앞서려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개인의 생각 이상의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이 토론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설득함으로써 관철시키고 그래서 내 주장을 다른 사람이 승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토론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토론은 자기 생각의 문제점을 이제 다른 그 토론의 과정에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제 토론의 목적이고 이것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이것보다 이 상호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그 생각에 하나의 그 커다란 단초를 제공해 준 것이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일단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분인지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봐야겠는데요.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 태어나기를 188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5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63세? 예,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죽을 적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멋진 삶을 살다가 갑니다.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그야말로 정말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멋지냐
이 사람 원래 속칭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 오스트리아 철강제멸의 막내 아들. 그 집안이 이제 그 굉장히 재산이 많았을 뿐 아니라 굉장히 문화예술계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계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잘 아는 구스타프 클램프라고 하는 그 어떤 남자 여자가 이렇게 키스하는 그 길다랗게 키 큰 여자 키스하는 금색 그림 그런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 구스타프 클램프가 비트겐슈타인의 누나를 직접 초상화를 그려줬고 또 이제 볼레로라는 곡을 쓴 이제 라벨 굉장히 적층적으로 이제 퍼져가는 그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제가 그거 뭐 여러분 앞에서 뭐 멜로디를 좀 하기는 좀 그래서 그 유명한 작곡가예요. 음악사에 이제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그 비트겐슈타인 형을 위해서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어요. 왜냐면 비트겐슈타인의 형이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오른팔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오직 그 형을 위해서 맞춤식으로 이제 곡을 작곡해준 것이 왼손을 위한 협주곡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그 많은 어떤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또 물질적인 풍요를 이제 누릴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는 그런 것을 이제 전부 마다하고 물질적인 혜택을 마다하고 굉장히 그 실제적으로는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오두막을 이제 해변에 짓고 뭐 이렇게 정원사로 일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이제 초빙이 됐는데 그걸 마다하고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약품 배달부로 이렇게 참전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가진 것, 욕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만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굉장히 천재적이어서 그를 이제 지도했던 그 이제 선생님이 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노벨상 수상자였던 캠브리지 대 교수였는데 러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기술한 것이 처음에 그는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될 생각으로 맨체스터로 갔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항공 기술을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수학책을 읽다가 수학의 원리에 흥미를 느끼고 수학 분야에 누가 있는지 맨체스터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거론하자 그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로 짐을 싸대고 왔다. 러셀은 대단히 이렇게 높은 차원의 그 수학자이자 또 철학자였고 수학 원리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는 열정적이고 심오하고 강렬하고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천재의 완벽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인 그 비트겐슈타인을 러셀을 이렇게 표현했고 나중에는 거의 뭐 20년 차이가 나지만 이제 친구처럼 교류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비트겐슈타인의 그 저술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포로가 됐을 적에 그 포로 생활하면서 10개월 동안 쓴 논리철학 논고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역시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이제 사임하고
노르웨이 해변에 직거하면서 썼던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저술이 굉장히 큰 이 지성계의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하나의 어떤 그 철학 사상의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두 사상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전기 사상을 완전히 그 스스로 뒤집었는데 그것이 또한 또 철학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 논리철학 연구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이제 언어에 대한 그림 이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모사,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어떤 그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대단한 얘기냐? 근데 이제 여기에는 또 굉장히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들어 있어요. 그 시대의 그 철학은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엄밀성이 강조가 됐거든요. 어떤 것이 유의미하고 어떤 것은 무의미한 것이냐라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그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야. 말하자면 예전에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형이상학적인 논쟁. 말하자면 이데아는 존재하느냐, 뭐 이데아와 뭐 보편 개별자와의 관계는 뭐냐,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느냐, 뭐 등등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것이 끊임없는 논쟁이 되고 사실 해결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야. 근데 왜 해결이 안 될까?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유는 그 언어들 사이에서 그 언어들이 한마디로 검증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것이 다 의미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그 확인할 길이 없는 이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언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모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 언어에 대응하는 것을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거는 미닝리스한 거다,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그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일거에 해결됐다기보다는 완전히 그걸 해소시킨 거죠. 그러한 그 논쟁들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그 이제 인간이 얽매이거나 시간을 쏟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해소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이 전기 이론, 논리철학 연구에 나온 그 이론들은 바로 그러한 이제 사상을 담고 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나이가 거의 그 40대 가까이 돼서, 그러니까 논리철학 연구를 쓴 때부터 이제 한 20년 시간이 지난 즈음에 그가 쓴 그 철학적 탐구라는 책은 전혀 다른 이론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그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어의 의미는 오히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게임 이론이라고 해요. 게임. 어떤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게임에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은 그가 그 게임의 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의 참여자들 간의 게임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적에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이렇게 게임 놀이를 할 적에 거기서 어떤 의미와 재미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 이와 같은 것이 언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라는 것은 뭐야? 전시라고 아무 사실은 관계는 없는 것이잖아요. 게임이 전시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전시가 관계가 없더라도 사람들끼리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게임을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의미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 바로 우리가 언어의 의미인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그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우리가 외국어를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번역기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AI 수준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면은 이 번역기가 거의 인간이 번역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정확한 번역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지금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은 과연 우리가 원어민이 쓰는 것과 같은 의미의 그런 그 번역이 가능해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게 완성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 언어의 그 여러 가지 뜻이나 그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 더 높은 어떤 컴퓨터의 능력과 기술로 이제 계속 흡수가 되면서 어떤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 생겨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그 어떤 의미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같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생활 세계, 말하자면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어떤 정서에 대해서 컴퓨터가 알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통하는 그 말의 의미를 컴퓨터가 아무리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사자가 인간의 말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사자가 인간의 말을 해요. 하지만 사자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라는 게 따로 있죠. 사자가 느끼는 그러한 느낌과 어떤 그 독특한 그런 사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의 생활 습관을 따라서 그들의 어떤 그 언어 놀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사자가 인간과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 공동체가 속한 어떤 생활 세계,
기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비단 어떤 단어만 많이 외우고 문법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한 그 언어의 의미를 100% 구현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은 이 단어의 뜻이나 문법이라는 것도 사람들끼리의 생활 속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뜻이 통할 적에 바로 그 단어의 의미도 살아나는 것이고 문법이라는 것도 그것이 이제 이 맞는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법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어떤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그러한 행위들 속에서 의미가 통할 적에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통용되는 말의 규칙이 문법인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적에 비트겐슈타인의 애초에 그 그림 이론, 말하자면 어떤 생각하는 주체가 언어와 언어가 지칭하는 대상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 파악하고 그것이 이제 언어의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이것은 그 중심에 생각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언어 철학에서는 여전히 생각하는 주체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언어의 게임이론, 말하자면 언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거다. 말하자면 어떤 생각하는 주체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 공동체의 규칙을 따르고 그것을 답습해요. 그리고 그것을 답습하면서 그 언어 놀이에 참가를 해요. 그리고 거꾸로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지고 자기 생각이 가다듬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탁드리게 되는데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 문제와도 비슷한 거지만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라고 했을 적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생각을 이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렇게 요소로 이렇게 주장했던 데카르트의 사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주체는 모든 확실성을 자기 내부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 자신과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증명해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하는 주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사실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에요. 반면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외부에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어를 습득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밖에서 이미 형성된 것에 이제 지나지 않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구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단지 생각하는 주체이고 언어가 없이
또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하는 주체는 자기 바깥에 있는 언어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주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것은 순수하고 투명한 어떤 주체이고, 언어라는 것은 뒤늦게 그것을 뭐 습득해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생각하는 주체, 언어 이전에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체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존재는 기존의 언어가 아닌 자기만의 어떤 언어로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언어 없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내적인 논리를 갖는 사적인 언어일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문제를 제기해요. 프라이빗 랭귀지가 가능하냐?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 생각하는 주체는 기존의 현실적인 역사, 문화와 공동체 속에서 생겨난 언어와는 별도의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주체가 데카르트식으로 그렇게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그 언어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기껏해야 현실적인 언어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데카르트적인 순수한 생각의 주체는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사적인 언어는 가능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나만이 아는 언어로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나만이 아는. 남들이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자, 문제는 그렇게 나만이 알아보게 쓴 그 일기장을 조차도 일련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규칙이 없다면 그거는 나중에 나 자신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그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언어를 특정한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뭐 어순을 뒷바꿔낸다든지 어떤 말 속에다가 어떤 기호를 계속 특정한 어떤 방식으로 첨가를 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것이겠죠. 그 자기 자신만의 어떤 언어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갖는 어떤 느낌을 그때그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느낌이 단지 주관적인 것이고 그것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그 느낌이라는 것, 그 자기가 갖는 어떤 사적인 느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이게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납득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예를 드냐면 어떤 그 일련의 사람들이 각각 그 자기 앞에 상자가 놓여 있어요. 그 상자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각각 서로 다른 사물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이건 딱정벌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정벌레라고 부른 그 딱정벌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유하는 바는 뭐냐? 어떤 자기만의 그 사적인 느낌을 이제 자기 그 속에 있는 서로 다른 그 사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그 똑같이 딱정벌레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규칙도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은 무의미해진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예들을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수없이 들면서 이 사적인 언어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입증을 하고 있어요. 사적 언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언어로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언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공동체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제 만들어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공동의 산물로 생각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개인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주체는 생각하는 주체와 그 대상의 이분법이라는 구도가 바로 이 자기 밖에 있는 공동의 산물의 언어로 생각한다는 그 점에서 그 구도가 이미 유효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미 나의 생각은 다른 타자의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참여로 이루어진 그런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나의 생각이 절대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되게 어려운 것이고, 뭔가 합리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적 공동체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어적 공동체는 그 생각의 주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생각의 주체도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야말로 어떤 생각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점을 살리면서도 그 생각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의 타자나 생각의 대상으로만 삼는 그러한 그 구도를 이제 떨쳐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그 새로운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그 현대의 그 생각의 주체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대화적 패러다임의 모델에 굉장히 그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또 나중에 윌겐 하버마스라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델로 이제 더 정교화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이 없는 진정한 어떤 이해를 지향하는 그러한 그 토론 공동체 속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